13번째 강의는 460페이지의 맨 밑에 여러분 12번, 13번, 14번이고요. 맨 마지막 줄에 써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72조의 5항. 여러분 우리는 이걸 무증자 합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칠판 보십시오. A라는 법인이 B라는 법인과 C라는 법인을 각자 100%씩 출자하고 있습니다. 두 법인은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연결재무제표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A는 C법인을 100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100억 원을 출자를 했는데 C가 그럼 여러분 봐봐. 계정 과목이 이게 100%면요. 이건 종속기업 투자 주식이에요. 그리고요. 달라요. 아까 FVOCI랑 이 회사가 결손이에요. 완전 자본 잠식이에요. 페어밸류가 0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제회계 기준은 종속기업 투자 주식이 있는데 이 회사가 여러분 페어밸류가 0이면 여기는 전표가 종속기업 투자 주식 선상차손. 다르죠. FVOCI 금융자산은 회사가 망하면 마이너스 OCI예요. 근데 20% 이상의 관계기업과 종속기업은요. 저기가 망하면 그대로 100% 선상차손 비용 잡아요. 달라요? 아셨어요? 달라요. 근데 세법은 뭐라고요? 세법은 매매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청산이나 파산이 아니라 세법은 이게 손검불산입이 된 거예요. 알았죠? 요렇게 있다가 B법인이 봐요. B법인이 A법인을 합병한 거예요. 이때 C법인은 자본이 잠식이기 때문에 B가 그냥 C법인 자산부채만 승계하는 거예요. 지금 봐야 돼요. 쉽게 이런 거야. 자산은 1000억이야. 부채는 1200억이야. 자본이 토탈이 마이너스 200억이야. 지금 이거야. 그러면은 그냥 합병을 하게 되면 그냥 자산이 1000억이 뜨면 부채가 1200이면 대차가 안 맞죠? 차변이 이게 0억건이 뜨고요. 세무상 부인돼요. 이런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무증자 합병이라고 불러요. 합병을 하는데 B가 C를 먹으면서 돈을 주는 게 없어요. 그냥 1대0 합병이야. 0이기 때문에 그냥 자산부채만 일로 와요. 그리고 C법인은 없어진단 말이야. 그렇죠? 없어졌어. 그러면 A법인은 내가 양쪽을 다 들고 있는데 C가 B로 갔는데 어쨌든 나는 C법인에 대해서 손금불산입 유보가 있단 말이야. 100억이. 얘는 이게 뭐야. 내가 C회사 주식을 팔거나 얘가 청산하거나 파산 들어가면 손금인데 얘가 합병으로 없어졌잖아. 그러면 그때 합병할 때 손금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손금이 아니면 그냥 요게 좀 전에는 C법인 주식인데 이제 이게 B가 얘를 먹으니까 이게 B법인으로 바꾸나요? 손금이 아니라 두 가지를 물어본 거야. 얘가 없어지면 이때 우리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손금 인정 안 되고 얘 이름을 B법인으로 바꿔서 우리가 언젠가 B법인을 팔아먹을 때 손금인가요? 후자라고 법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번에. 이게 무증자 합병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이걸로 이해하면. 그래서
우리가 C법인의 주식을 갖고 세무상 부인된 금액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B법인으로 합병되면 이건 손금이 아니라 이름을 B법인으로 바꿔서 계속 유보로 끌고 왔다가 나중에 우리가 B를 팔 때 손금이다. 이게 무증자 합병이라는 거고요. 유권 해석 안 봐도 돼. 왔다 갔다 했어 국세청이. 그러다가 올 연초에 법을 바꾸면서 이걸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무증자 합병은 손금이 아니라 회사 이름만 B로 바꿔서 갑니다.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됐어요. 이제 유가증권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쭉 어디로 가요? 지분법이 나오겠네요. 475페이지에 자 지분법 펴놓으시고요. 자 가요. 지금 여러분이 A가 여러분 B에 대해서 보통 20%에서 50% 미만의 이하의 주식을 가질 때 우리는 이 B를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법인의 주식을 50%를 초과해서 갖고 계시면 우리는 얘를 종속기업 투자 주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거는 뭐죠? 그때는 금융상품이죠. 그죠? FI, Financial Instrument라는 건 20% 미만의 주식을 가졌을 때는 FI, 그래서 FVPL, FVOCI였고요. 20%부터 100%까지는 50%까지는 관계기업, 50% 넘어가면 종속기업, 특히 종속기업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연결을 만들죠. 그래서 물론 지금 여러분에게 궁금하긴 하다. 그죠? 여러분이 연결재무제표를 만드실 수 있나는 궁금합니다. 공부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고급 회계나 이런 거에서 연결을 가르쳐드리죠. 연결을요. 연결 꼭 만드실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보세요. 여러분이 용어를 부를 때 혹시 여러분이 종속기업 투자 주식이 있어서 연결을 만들면 이 여러분 회사 주식을 우리는 별도 재무제표라고 불러요. 별도 재무제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인데 일단 여러분이 종속기업이 있어서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면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원래 관계기업과 여러분 종속기업은 다 알잖아요. 지분법이라는 회계처를 해야 되는데 다시 FI 금융자산은 연말에 페어밸류로 평가를 하는 거고 20% 이상은 지분법인데 우리가 연결을 만드시면 별도에서는 이놈을 지분법을 해도 되고 또는요 원가법을 해도 되죠. 선택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99.9% 정도는 별도 재무제표는 원가법을 해요. 그러니 지금부터 이런 거 특히 세무조정 같은 데 강의는요 연결이 아니면 필요 없어요. 왜요? 법인세는 A법인 입장에서 세금을 내거든요. 연결납세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별도 재무제표는 뭐예요? 원가법으로 해서 지분법 회계 처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평가를 안 해. 요것만 해. 떨어졌을 때 손상을 비용으로 잡아. 요것만 하고 지분법의 회계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은 세무조정을 요 손상차손만 부인하는 거 외에는 세무조정이 없어요. 그럼 연결 지분법 붕괴는 다 연결 만들 때 나오니까 여러분이 오늘 같은 수업에서 굳이 지분법을 배울 이유가 없어요.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지분법을 몰라요. 연결 담당 아니면 지분법을 모른다고요. 이해해요? 다만 아주 극도로 일부 기업만 별도에서도 지분법으로 하는 회사가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없어요. 여러분은 100%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야? 여러분이 뭔데 종속기업이 없어.
그럼 연결은 안 만들어. 근데 여러분이 관계기업만 있어? 그럼 이건 무조건 지분법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여러분이 상장이면 여러분은 한 6, 70%는 연결을 만들어. 그건 아세요? 코스피 코스닥은요. 평균 6, 70% 정도는 자회사가 있어서 연결을 만들어요. 근데 자회사가 없는 회사들도 있다고요. 20, 30%는. 그러면 거기는 지분법을 해야 돼요. 관계기업에 대해서. 그러면 지분법에 회계를 하면 세무조정을 하죠. 자, 우리가 칠판 5초만 할까? 지분법은 간단하죠. 시작. A가 B회사의 주식을 30%를 가졌다. 근데 여기는 그냥 쉽게 하니까 신설된 법인이다. 신설된 법인이다. 신설되면 그죠? 자 봐요. 올해 B법인이 당기 순이익이 100억이 났다. 그리고 B법인도 뭐 요게 있어 봐요. FVOCI 금융자산 평가이익이라는 그죠? 플러스 OCI가 20억이 있다. 이러면 A법인은 지분법을 할 때 내가 투자된 관계기업이 이익이 나면 연말에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늘리고 요 놈은 얘가 100억이면 내 지분 30억을 지분법 이익이라고 그래서 요걸 영업의 수익 잡고 세무조정으로는 손금 불산입을 아니 송금이래 입금 불산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유보로. 그리고 요 내가 투자된 회사가 요렇게 OCI가 있으면 조심해야죠. 이 OCI는 그러니까 이연법인세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는 거야. 뺀 금액이야. 거기에 내 30%니까 요 놈을 다시 뭐야? 요 놈을 요거는 30억이고 요거는 6억이죠. 요거를 6억을 잡고 잘 봐요. 요게 지분법 자본 변동이에요. 근데 요 놈은 내 입장에서도 OCI니까 이놈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연법인세 부채를 잡죠. 20.9%니까 1.254, 4.746 요렇게 잡아서 세법은 당연하니까 요 놈을 유가증권을 그렇죠 여러분요. 선금산입 마이너스 6억 OCI를 입금산입 기타 이연법인세 부채 입금산입 유보 제가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이연법인세들 세무조정하기 싫으면 얘를 회계는 이렇게 하도 세무조정은 그냥 요 OCI를 6억으로 하라고도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렇죠? 요런 게 지분법이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저 대답 여러분 대답 빨리빨리요. 여기서 지분법 자본변동이라는 OCI가 있었는데 여러분 물어봐도 돼요. 얘는요 나중에 팔아버리면 얘는 어떻게 없어져요?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게 IFRS 배우시는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만에 하나 혹시 연결이 없고 관계기업 투자 주식만 있어서 별도에서 요렇게 지분법을 하면 세무조정으로 걸어주시면 된다더라. 그러니까 오늘은 이 정도밖에 할 이유가 없어요. 실제로는 여러분이 원가법이라 세무조정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결산할 때도 지분법을 안 해요. 손상만 비용 잡으시면 돼요. 다만 다시 물어봐. 여러분 연결할 줄 알아요? 연결해서는 지분법 못하면 연결재무제표를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손도 못 대요. 그러니 국제회계기준 중급회계 들으시고 고급회계 들으세요. 아셨죠? 중급회계 24시간, 고급회계 16시간이에요. 그래서 고급회계 들으시면 그때 거기서 합병과 분할과 지분법과 연결을 가리키는 게 고급회계고요. 요 빼고 나머지를 중급회계에서 강의해 드리는 거다. 알았나요? 다시 한번. 아직도 IFRS 안 들으신 분 많죠? 그렇죠?
잘하니까 안 들었겠지. 기회 있으면 한번 들어요. 들으면 도움 될 거라고 보니까 요런 게 지분법 넘깁니다. 실제로 결산할 땐 중요하지 않고 오늘은 479의 전환사채는 넘어갑니다. 워낙 오랫동안 한 것들이니까 전환사채 대신에 여러분에게 RCPS를 해드렸다고 이해를 하세요. RCPS를 해드렸다고. 전환사채는 수십 년 된 거 아니야, 그렇죠? 수십 년 된 거,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만 자 기억해요. 넘기면서 한마디를 할 건데 이제부터 잘 들어요. 뭐요? 칠판? 제가 매년마다 책을 달리 쓰거든. 달리 써. 그래서 맨날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기존의 걸 없애버리거든. 없애버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썼다가 빼놓은 게 있어요. 봐요. 여러분이 이렇게 배우시는 경우들이 있지. 전환사채를 보면 이렇게 해. 여러분이 1월 1일 날 여러분은 갑이라는 법인이다. 이거를 을이라는 법인이 인수했어요. 인수했어요. 전환사채는 맨날 이러잖아. 뭐 만기가 3년이다. 그런데 언제든지 이 안에 전환할 수 있다. 여러분 봐요. 그리고 맨날 이렇게 배우죠. 이자율은 액면 이자율은 3%인데 이게 뭐라고 배워요? 보통 뭐 보장 수익률은 몇 프로다? 뭐 7%다. 그래서 이게 그죠? 만기까지 이게 전환사채가 CB가 100억이라고 그래봐요. 100억이야. 100억을 발행했는데 이게 만기까지 3년이 되도록 전환하지 않으면 3년이 돼도 전환하지 않으면 그렇죠? 여기서 그죠? 요 보장 수익률로 가니까 뭐야 요렇게 1년에 4%씩을 더 주는데 3년치를 주니까 여기가 12%인데 여기에 복리니까 1%를 더 쳐줬다. 그럼 이게 13%. 이게 여러분이 아는 상환 할증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상환 우선주도 그죠? 이런 거죠. 처음에 뭐 100억을 받았다. 그럼 만기 되면은 그때는 뭐 110억을 준다 이러죠. 그럼 여기서 전환사채는 발행할 때는 100억을 받았는데 갑법인이 을법인으로부터 만기 3년까지 상환 안 하고 전환 안 하고 상환을 하면 13% 13억을 더 준다. 그럼 이게 13억을 주잖아. 100억하고 13억. 이 13억이 당연히 이자란 말이에요. 이자기 때문에 이 을법인은 이게 수입이자고 당연히 여기서 원천징수를 하거든요. 갑법인이. 이 정도는 아는데 진짜 문제는 이거야. 이 회사가 2년 있다가 여러분 2년 있다가 전환을 했다고요. 전환을 했어요. 그럼 빨리요. 이제 이거는 상환 할증금이 없죠. 왜냐하면 주식으로 바꿔 갔어. 이해해? 그럴 때 대답 이거 알고 있었어? 을법이 이게 법이냐? 여러분 을법인이 상환 할증금 안 받았지. 근데 원래 할증금은 여러분 1년에 얼마씩 받기로 한 거야? 4%지. 2년 지났지. 4%, 2년치지. 그러면 을법인은 이걸 전환하지만 세법은 간주를 해요. 뭐? 요 8%만큼 이자를 받았다고. 8억을. 황당할 텐데 알고 있었나? 그럼 8억이 어떻게 되냐면 을법인은 세무조정할 때 이걸 주식으로 바꿨지. 그러면서 을법인은 이걸 8억을 입금 산입해서 8억을 입금으로 넣어야 돼요. 이자를 받은 걸로 간주하는데 법인세법은 입금해서 법인세 내야 되고요. 을법인은 이 8억을 줬다라고 8억에 대한 B법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요. 이것까지 알아야 전환사채를 이해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엊그저께 그죠?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 어떤 분이 수업을 많이 들었던 분 같아. 전화를 여러 번 했던 것 같아. 저한테도. 그죠? 근데 이걸 묻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순간 화를 냈어.
그분이 이거야. 아니 법인세법에서 전환사채를 전환해도 이걸 이자를 간주해서 원천징수를 하고 입금이라는데요. 이게 말이 돼요? 뭐 이러대?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한마디로 했어. 뭐라고? 그걸 왜 나한테 그러세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법에 있는 얘기란 말이야. 여러분 이해돼요? 법에 도중에 2년 있다가 전환하면 매년 더 주기로 한 4%를 안 받지만 세법은 받은 걸로 을법인은 입금을 해야 되고 이 갑법인은 준 걸로 원천징수를 해야 돼. 이건 법이란 말이야. 여러분은 몰라도 알죠? 몇 년 전에 제 책에도 써 있었어. 근데 귀찮아서 올해 판은 빼버린 거야. 근데 아니 법에 그러잖아. 이해돼? 법에 있는데 왜 나한테 물어? 나한테 왜 물어? 법에 있는 걸 뻔히 본인도 알아. 국세청에 다 전화했대. 다 확인했대. 근데 왜 나한테 뭘 물어? 뭘 물어? 아 그러면 국세청이 다 확인해서 과세되는데 그죠? 뭐 이양수가 아니라고 할까? 아니잖아. 근데 내 책 봤어요? 책에 있잖아요. 이런 거 묻지 마. 법에 있는 걸 왜 나한테 물어? 뻔히 본인이 알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야? 억울하잖아. 그 억울한 걸 왜 나한테 얘기를 해? 자기가 그럼 내가 억울하시면 조세불복 하세요. 그럼 또 되게 웃기죠? 아니, 조세불복 한다고 이기겠어요? 왜 묻냐고, 나한테. 그죠? 나한테. 예. 화나. 그런 거 묻지 마, 여러분. 그죠? 뭐, 이양수가 이런 거 아느냐고 확인하고 묻는 거야? 에? 뭐야? 뻔히 본인 알아. 국세청과 다 합의했어. 법에 있는 얘기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럼 내가 억울하시면 조세불복 하세요 그랬더니 조세불복해야 못 이기잖아요. 그거 뭘 묻고 싶은 건데 나한테. 더구나 이양수 책에는 올해 판에는 없지만 이미 작년인가 재작년 판에는 이게 입금이고 원천징수 한다고 이미 제 책에 써있대. 그래서 내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봤대. 그럼 이런 거 묻지 마. 이해했죠? 그죠? 나는 세상에 제일 당연한 거 묻는 사람이 제일 싫어. 알았나요? 묻지 마. 법에 있으면 그대로 가는 거지. 그죠? 이런 거 물으면 저 화내. 다만 이런 거 당하면 어렵지. 문제는 뭐야? 이런데 갑법인도 을법인도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나? 입금 산입도 안 했으면 이제 을회사에 세무조정하는 사람은 박터지게 욕먹겠지. 너는 이런 것도 몰랐니? 근데 봐. 을법인의 세무조정하는 세무사나 회계사는 그럼 막말로 얘기하면 뭐라? 아유 미안해. 아유 쪽팔려. 미안해. 나 이제 니네 일 안 할게. 그러면 되지? 근데 여러분은 을회사의 재무팀이면 입금을 안 해가지고 법인세랑 가산세 맞을 거 아니야? 그럼 이러면 여러분 윗분이 너는 몰랐니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창피하잖아. 그지? 그래서 많은 실력이 필요한 거야. 넓게 보시고요. 484페이지에 저자주는 뭐야?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여러분 명세서를 내는 건데 아세요? 지급명세서. 여러분 이게 지급명세서니까 무슨 법인세나 소득세법인 것 같아? 아니야. 전환사채를 발행한 사람은 넷째 줄에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이거에 따른 거를 그죠? 이거를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상속세법 82조 6항에 있어요. 알았나요? 법인세법 규정이 아니라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법인은 국세청에다가 우리는 CB를 발행했습니다라는 명세서를 내야 되고 안 내면 가산세 나온다. 빨리 알았죠? 넓게 봐. 넓게. 그리고 전환사채가 이렇게 보장 수익률에 따르는 것들이 있어서 만기 전에 전환하더라도 간주로 입금 산입과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이 내용은 거의 모르죠. 이것도 알아놓고 됐나요? 이해해요? 책을 너무 많이 출판사가 항상 1500페이지 넘기면 안 된대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다른 데서 많이 있으면 기존의 걸 뺀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옛날엔 있었어. 2, 3년 전엔 이 얘기가 올해 책엔 없는 것뿐이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 매년 제 수업을 들으세요. 책을 매년 사세요.
매년 사서 제 책 버리지 말고 책상에다 꼽아 놓으세요. 연도별로. 그리고 봐요. 매년 책 내용이 달라져요. 이런 거 어려워요. 세무조정 안 해요. 이런 거 다 해서 유가증권은 모든 얘기를 다 배우셨습니다. 506페이지에 아까 강의했던 거 기억납니까? 비상장 주식이 있었을 때 금융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어떨 때는 가운데 반가로 입원 원가로 해도 된다. 자산이 120억이 안 되거나 설립한 지 5년이 안 됐거나 취득한 지 2년이 안 됐다. 이러면 원가로 해도 되고 동그라미 3번에 그 다음에 중요성에 미달하면 내가 비상장 법인 주식을 샀지만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면 페어밸류로 평가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이건 20% 미만의 금융자산일 때고요. 칠판에서 이렇게 20% 이상은 이렇게 지분법인데 대부분이 연결을 만들기 때문에 연결을 만드는 별도는 지분법을 안 하니까 실제로 수업에 지분법을 별로 배울 필요가 없는 거고요. 연결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분법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고급회계 들으라고 하는 거고요. 되셨죠? 오케이. 507페이지 외화자산부채 환율로 갑니다. 여기서 실제로는 여러분 붙잡고 이걸 뭘 하나, 그죠? 여러분요. 회계, 어이구, 저런. 아유, 다리 아파라. 자, 칠판. 일로 온 김에, 칠판. 자, 회계가 연말에, 12월 말에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를 연말에 마감 환율로 환산해서 우리가 이익이 남은 환산 이익이고 손해가 남은 환산 손실이야. 여러분 이걸 여러분한테 강의할 필요는 없잖아. 다만 여러분 불과 며칠 전 작년에 마감 환율이 거의 1,400 뭐 이렇게 후반대 올라갔다 맞나요? 이러면 제가 우려하는 건 얼마나 많은 기업이 이렇게 환산 손실이 났겠는가. 그렇죠? 자, 수출하는 사람들은 환율이 올라가면 좋겠죠. 그죠? 좋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수출만 하는 기업만 있는 건 아니잖아. 수없이 많은 수입도 하잖아. 근데 그 수입이 다 내수예요. 내수를 하는데 수입하는데 환율이 거의 1,500원가량 올라붙었어. 그러면 평상시보다 10% 이상의 원가 부담이 올라가잖아. 원가는 올라가도 알잖아. 판가는 쉽게 못 올려요. 이래서 2024년에 무지하게 많은 기업들이 요 환차손으로 이익을 깨먹을 겁니다. 저는 그게 마음이 아프고요. 다만 그나마 다행히 12월에 계엄, 탄핵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말에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가 11월 말보다 늘었답니다. 빨리 여러분 정말 좋아해줘. 그죠? 대단하죠? 외환 보유고가 줄 줄 알았어요. 우리는요. 그죠? 이런 거잖아. 외환 보유고가 준다는 말은 뭐야? 외국인이 볼 때 대한민국은 망할 것 같아. 전쟁이 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나? 팔고서 다 우리나라 투자한 걸 팔고 달러로 바꿔서 나갈 거 아니야. 그럼 달러가 빠져나가면 외환 보유고가 줄 거 아니야. 그게 IMF 아니야. 그게 IMF. 근데 다행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망할 것 같진 않아. 그래서 오히려 외환 보유고가 늘었대요. 다행스럽지 여러분요? 그럼 이제 결론은 결산이 나와보면 알지만 대기업은 환차 이익 때문에 이익이 꽤 괜찮을 거예요. 올해는요. 2024년이. 근데 내수 위주의 회사는 환차 손실 때문에 많은 돈이 결손이 날 거예요. 한번 지켜보자고요. 이펙트가 이제 3월 달이 전자공시들이 돼야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거라서 되고요. 여러분하고 상관없는데 말해봐.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뭐야? 세무조정 안 하죠. 세법도 똑같이 연말 환율 환산하니까 이제 이런 걸 좀 배워봐. 뭐
봐. 여러분은 뭐야? 여러분은 시작. 회계감사를 안 받아. 조그만 기업이야. 당연히 비상장이야. 회계감사를 안 받으면 여러분 혹시 알아? 이런 회사는 12월 말에 여러분 이런 기업은 뭘 안 해? 외화 환산을 안 해. 이거 알아요? 여러분 같은 분들은 연말에 외화 환산을 안 한다라는 걸 납득을 못 하지. 회계감사 안 받는 법인들은 안 해. 예? 우리나라 기업이 90만 개인데 3만 개 정도면 회계감사를 받는 거야. 나머지 거의 90만 개는 회계감사를 안 받아. 그러면 그분들은 외화 환산을 안 한다고. 회계사도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 이미 알고 있나? 우리나라 세법은 국세청에다가 여러분이 뭐라는 거야? 기업아, 니네들은 12월 말에 마감 환율로 연말에 환산 손익을 잡을래? 아니면 그냥 취득일의 환율로 잡아놓고 연말에 외화 환산을 안 할래? 여러분 이렇게 신고하게 돼 있은 거 넌 알아? 신고했어. 여러분 전임자들이 신고를 하게 돼 있어. 대답. 여러분은 12월 말에 환율로 한다고 신고했어? 아니면 취득일로 한다고 했어? 여러분들은 회계감사를 받으니까 당연히 이걸로 신고를 했다고. 근데 우리나라에 수없이 회계감사 안 받는 거의 90만 개 기업은 전부 다 아예 신고를 안 했어. 신고 안 하면 취득일의 환율로 한다라고 돼 있어서 이 기업들이 혹시 만에 하나 연말에 잡으시면 입금불산입, 송금불산입이야. 근데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 회계감사 받는 데만 다니니까. 회계감사 안 받는 기업의 대부분은 환율을 신고 안 해서 외화 환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이 올해 회계감사를 안 받아도 올해 환율이 올라가서 연말에 이걸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환산 손실이 계산이 돼. 근데 뜻밖의 여러분 회사는 올해 이익이나 그럼 이 외화 환산 손실이 비용으로 들어가면 법인세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은 연말 환율로 한다고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 환산 손실을 장부에 잡아도 손금 불산입된다고. 그럴 때는 눈으로 보면 되겠네. 서식이 나올 거야, 여러분. 어디 나오나? 서식 빨리 나와라. 서울라리? 왜 안 나와? 509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509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여기가 신고서죠. 잘 봐. 신고서의 가운데 보면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환위험 회피의 통화선도들의 평가 방법이 계약 체결일이냐 종료일이냐로 돼 있죠. 여러분 들어. 이번에 밑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 기준율로 평가합니다. 거기에 티크마크를 쳐서 밑에 2025년 3월 31일 내년도 법인세 신고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 서식을 내. 네. 그럼 칠판 이 서식을 내면 이제까지 여러분은 이런 서식을 안 냈기 때문에 환산이 인정 안 되는데 이번에 이 서식을 신고하는 거야? 그러면 2024년분부터 이게 세법이 환산 손실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거야. 이런 걸 가르쳐주라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충 90만 개 기업 회계감사 안 받는 기업은 환산 안 한다고. 근데 올해 환산 손실이 크게 뜰 거 아니야. 그럼 이 서식을 내라 그러라고 3월 말에 관할 세무서에다가. 그러면 2024년에 잡은 환산 손실부터 손금이야. 알았죠? 이런 걸 해, 이런 걸 해. 그리고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할 거야. 여러분이, 자, 이제부터 여러분은 왼쪽 페이지
508에 나오는 뭐야? 여러분은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야. 여러분은 금융회사 등 여러분 외의 법인인데, 그죠? 여러분 봐. 여러분은 신고를 했다고 그랬지, 연말 환율로 할 때. 근데 잘 봐, 첫째 줄에. 환위험, 회피용, 통화선도 등도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평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 여러분은 뭘로 가사 동그라미 2구나. 사업연도 종료일에 매매 기준율로 신고했어요. 여러분은 회계감사를 받아. 그래서 여러분은 매매 기준율로 한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하면 뭐야? 여러분 세상에 통화선도도 세법이 평가손익을 인정한다는 뜻이야. 이해해? 통화선도를 해봤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할 거야. 여러분요. 통화선도는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일단 519페이지에 나와요. 예제 3번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자 화면 보시면서 시작. 여러분에게 1분의 시간을 준다. 읽어봐. 통화선도가 뭔지 해보고 여러분에게 시간을 줘. 이걸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시고 혹시 제 책에 써 있는 내용이 혹시 뭐가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다. 자, 아무 선입관 없이 본다. 시작. 1분. 시작. 1분 있다 와요. 저 찾지 마요. 자, 여러분한테는 이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자, 시작. 11월 1일 날 여러분은 1달러를 그냥 100인데 1달러만 했다고 봐봐. 자, 뭘로 할까? 칠판 보시면서 자, 11월 1일 날 1달러를 수출했어. 돈은 내년 3월 31일 날 회수를 한대. 11월 1일에 환율이 1,100원이니까
이날 매출과 외상 매출금을 1,100원으로 잡았어. 근데 논리는 뭐야? 5달 있다가 이때 환율이 여러분 어떻게 될 줄을 모르잖아. 다시 환율이 올라가면 나는 좋을 거고 떨어지면 손해를 볼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 회사는 뭘 걸었어? 통화선도라는 파생거래를 건 거야. 통화선도라는 거래를 걸었어. 여러분요, 그죠? 자, 화면을 잘 보시면 지금 어떤 거래를 건 거야, 여러분요? 11월 1일 날 시장에다 뭐라 그래? 나 5달 있다 1달러와 그러니 혹시 누구 5달 있다 나한테 1달러 안 살래? 그러니까 여러분은 A인데 그죠? 저는 B야.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살게 그랬어. 알았죠? 내가 살게 그랬어. 그럼 이제 여러분은 무슨 문제가 있어? 여러분은 5달 있다가 나한테 파는 거지 1달러. 그러면 얼마에 팔지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게 통화선도 환율이야. 여러분은 얼마에 팔기로 했어? 1,150원에 팔기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환율이 두 개가 있어. 매매 기준율이라는 현물 환율과 통화선도 환율이 있는데 여러분 봐. 연말에 봐봐. 12월 말에 현물 환율은 1,080원이야. 12월 말에. 그러니 환율이 떨어지니까 이건 외화 환산 손실이야. 20원이 손실이 났어. 그런데 그 옆에 통화선도 환율은 얼마야? 1,120원이지 연말에. 여러분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야? 잘 봐줘. 여러분이 11월 1일 날 나한테 5달 있다가 1달러를 팔면서 받는 환율은 1,150원에 나랑 계약을 했거든. 근데 연말에 계약했더라면 여러분 빨리 여러분 얼마밖에 못 받아? 1,120원밖에 못 받아. 그러면 빨리 여러분은 1,150원으로 나랑 이런 통화선도 환율로 계약한 걸 잘한 거지. 그래서 연말에는 요 30원만큼의 뭐야? 통화선도 평가 이익이 30원이 생기는 거야. 차변에는 통화선도라는 자산이 뜨고요. 자, 잘 보고 계세요. 잘 보세요. 그래서 지금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 실물 환율로 외화 환산 손익을 잡아서 실물 거래에서는 20원만큼이 손해가 났는데 통화선도라는 파생 거래에는 오히려 30원만큼이 수익 잡혔죠. 자, 같이 지금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회계감사를 받고 우리는 국세청에다가 우리는 연말내 환율을 할게요. 그럼 뭐야? 지금 이게 요 20원도 선금 인정이 되고 요 통화선도 평가액 30원도 입금이 돼서 뭐야? 세무조정이 없다라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셨나? 근데 제가 무슨 하자가 있은가 찾아보라 그랬어. 찾아봤어? 여러분 다시 한 장 앞으로. 한 장이야? 2장이구나. 508이다. 508에 보면 맨 밑에 이게 법인세법에서 2번에서 여러분이 화폐성 외화자산이나 환위험 위험의 통화선도를 하면 동그라미 2번에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라고 그랬어요. 칠판 봐. 봐 여러분. 지금 이렇게 20원 비용 잡고 30원 수익 잡은 건 회계학이야. 회계학에서 실물 거래는 매매 기준율로 잡고 통화 거래는 통화선도 환율로 잡았어. 근데 지금 세법은 모르겠어? 세법은 매매 기준율로 통화선도를 걸라는 얘기야. 매매 기준율로. 그러면 30원이 아니라 똑같이 이 환율로 거는 거야. 이 환율로 거는 거야. 이해되나? 뭐 좀 전에 여러분은 나는 1,100원으로 외상 매출금을 잡았는데 연말의 환율이 1,180원이니까 20원을 손해봤다는 거잖아.
근데 통화선도 거래는 이렇게 가는 거야. 나는 5달 있다가 1,100원을 받기로 했는데 연말에 1,080원이면 뭐야? 나는 11월 1일 날 20원 잘했네. 그래서 통화선도 20원, 통화선도 이익이 20원. 이게 세법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봐. 회계는 30원을 수익 잡았는데 세법은 20원. 그러니까 세법은 이 실물 거래랑 똑같은 금액이 반대로 움직여야 된다 이거야. 근데 회계가 통화선도 환율을 걸어서 30원이니까 이건 세법에서 입금 불산입 10원 마이너스 본 거야. 20원만 잡아야 되는데 회계가 30원을 잡았기 때문에 10원을 입금불산입하고 요놈은 만기 때 입금산입해서 없애라. 이게 지금 일반 어떤 사람들의 주장인데 나도 얼추 동의해. 저는 지금 책에다가 여러분에게 519페이지에 써 있는 건 오리지널 기업회계 숫자야. 그리고 세무조정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맞을 것 같아. 세법은 매매 기준율로 하기 때문에 이 실물 거래와 똑같은 금액으로 움직여야 돼서 20원만 수익이 맞아서 입금 불산임 10원을 1,000원을 하고 여기서 내년도에 1,000원이 입금 들어가야 될 것 같네. 이렇게 여러분 추록본에 돼 있어. 아셨죠? 이건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외워. 요 파생거래 말고 요 통화선도 이런 파생거래 말고 다른 모든 파생거래의 평가손익은 전부 다 입금불산입, 성금불산입입니다. 이것만 인정하는데 이 통화선도의 평가손익도 기업회계, 회계하게 하는 손익과 세법의 손익이 다르다. 이건 제가 인정했어요. 제가 틀린 것 같네. 그래서 요렇게 추록본을 만들었습니다. 죽인다. 다 했고 다음 시간에는 손익의 귀속 시기,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 업무무관,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접대비, 그죠? 아마도 오늘 감가상각 전까지 하면 딱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럼 한 700페이지하고 내일 한 300페이지 하면 끝나고 뒤에 세액공제 가면은 별도로 8시간이 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13번째 시간 끝!